네, 일단 저는 오늘 암호화폐 결제 카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조금 발표할 예정이고요. 어, 사실 오늘 급하게 준비한 자료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마 뒷부분에는 사실 조금 약간, 빈약한 분석이나 이제 모델 등에 대해서 나올 텐데, 혹시나 이제 카드나 이제 결제 업계에 계신 분들, 혹은 이쪽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잘못된 내용이나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한 암호화폐 결제 카드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초반에는 이제 온램프, 오프램프에 대한 개념과 유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랑 암호화폐 카드가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떻게 이제 원리가 이제 작동을 해서 결제가 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풀고 있는 것들은 뭔지, 그 다음에 주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결제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이제 암호화폐 결제 카드 중에서 케이스 스터디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및 생각해 볼 문제들로 한번 오늘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쉬운 개념이시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온램프와 오프램프는 사실 이 암호화폐의 편의성 그리고 대중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램프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 혹은 달러 이런 법정화폐, 피앗을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원화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사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온램프라고 하고요. 오프램프는 요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달러나 원화로 바꾸는 거. 사실 우리는 이걸 뭔가 사고 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냥 같은 화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교환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환전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피앗과 크립토와 피앗을 이제 서로 바꾸는 요런 이제 행위를 온램프와 오프램프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온램프와 오프램프 서비스 유형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가지 정도 혹은 뭐 한두 개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온램프와 오프램프를 이제 같이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흔히 말하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덱스도 사실 어느 정도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좀 포함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는 우리가 현금을 입금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암호화폐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 아웃을 할 때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원화로 교환해서 이제 다른 은행 계좌나 어떤 외부로 이제 꺼내는 요런 이제 온램프, 오프램프를 둘 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간 P2P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암호화폐 ATM기도 사실, 국내에는 뭐 거의 없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ATM기도 이제 온램프와 오프램프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와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인, 예를 들어 스트라이프 같은 이제 글로벌 이제 PG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이제 뭐 피앗 크립토 변환할 수 있는 온램프, 오프램프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OTC 같은 경우도 사실 장외 거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달러를 뭐 USDT로 바꾸거나 혹은 USDT를 달러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어떤 거래소나 오더북에서 하지 않고 장외로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죠. 국내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OTC 서비스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금융 플랫폼들, 이런 브로커 플랫폼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들도 최근에는 이제 로빈후드 크립토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런 이제 온램프, 오프램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라이크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 금융 서비스가 원래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크립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주제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도 훌륭한 온램프와 오프램프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는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을 신용카드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국내에서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다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신용카드로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것도 온램프에 속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인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효과적인 이제 오프램프 수단인데,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암호화폐를 가지고 특정한 제품을 구매를 할 때, 특정한 제품을 결제할 때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암호화폐가 지금 당장은 사실 암호화폐를 그대로 받는 가맹점이나 어떤 곳들은 없다 보니까 법정화폐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 법정화폐가 크립토에서 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브램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제 암호화폐 결제 카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직불카드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카드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쓴 돈을 카드사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지정한 날짜에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 카드 결제 즉시 나의 입출금 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는 거의 좀 생소한 개념이고요. 오히려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데빗카드라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직불카드가 거의 대부분이고 국내에서는 직불카드보다는 체크카드.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비슷한데 사실 엄연히 다른 카드긴 합니다.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해주는 전산망을 이용을 하고요. 직불카드는 은행 혹은 직불카드사 전산망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좌와 연결돼서 제공해주는 건 똑같은데 전산망을 신용카드 살 걸 쓰느냐, 혹은 은행의 이제 금융공동망이나 직불카드사 전산망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은 거의 혼용돼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불카드가 약간 신용카드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 뭐 대월되는 거나 혹은 이제 미국의 직불카드는 굳이 은행이나 직불카드사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사의 이제 전산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결제 카드의 대부분이 다 직불카드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직불카드의 개념 자체가 되게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카드 구조상 직불카드가 지금 당장 구현하기는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아요. 직불카드 혹은 선불카드. 그래서 암호화폐 신용카드, 암호화폐 직불카드, 암호화폐 선불카드가 모두 다 시장에 일단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신용카드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랑은 좀 다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담보 비율만큼 결제가 가능한 게 이제 암호화폐 신용카드고요. 요거는 이제 넥소에서 이제 발행한 신용카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다 암호화폐 직불카드예요. 요건 결제 시에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금이 인출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선불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지갑에 충전된 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 결제 카드는 이 직불카드 혹은 선불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기존 직불카드와 암호화폐 직불카드가 어떤 것들이 다른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 직불카드는 은행 계좌와 연결되죠. 그래서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만큼 결제가 가능한 거고요. 암호화폐 직불카드는 블록체인 지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지갑에 남아있는 잔액, 남아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직불카드는 블록체인 지갑하고도 연결돼 있고, 사실 은행 계좌랑도 이제 연결을 해주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갑과 연결된 이제 뭐 은행 계좌들을 봤더니, 사실 그냥 일반적인 뭐 계좌번호는 아니고, 국제은행 이제 국제 결제 계좌번호 IBAN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직불 카드로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거 블록체인 지갑에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를 또 법정화폐로 또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 법정화폐를 또 은행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직불카드 사용 시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눠보면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직불카드가 있고, 어, 카드와 연동된 지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거래소의 개념과 이제 거의 비슷한데, 카드와 연동된 지갑이 있고, 이걸 여기다가 이제 이 지갑에다가 카드 소유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이 카드와 연동된 지갑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와 연동된 지갑과 암호화폐 직불 카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코인을 보낸다든지 혹은 온램프, 오프램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직불 카드와 연결된 지갑도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탁 형태로 제공하는 암호화폐 직불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와 연동된 지갑이 이 지갑 자체가 수탁형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직불카드와 카드 소유자의 개인 지갑과 연결된 구조들을 가진 카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시중에 한 8, 7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카드 소유자의 지갑 자체가 메타마스크 같은 이제 비스탁형 탈중앙화 지갑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직불카드랑 이제 컨트랙트로 이제 연결이 돼서 전송하고 진행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직불카드가 완전한 퍼블릭 인프라 위에서 이제 결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암호화폐 직불카드는 기본적으로 비자나 이제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 네트워크사들과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사실 어떤 전송이나 결제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다 보니까 비자랑 이제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가맹점에 이제 뭐 한 몇억 개 되는 가맹점에 결제를 암호화폐 직불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오프체인으로 오면은 당연히 이제 오프램프 통해서 가맹점에는 명목화폐, 법정화폐로 대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사실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 필요 없이 가맹점에서 크립토로 바로 받을 수 있다. 바로 이제 뭐 크립토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완전한 온체인 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기존 레거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암호화폐 결제 카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이 암호화폐 결제 카드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쓰는 카드와 다르게 사용자한테도 돈을 받고요. 가맹점한테도 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맹점한테는 일반적인 이제 가맹점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이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네트워크사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랑 이제 쉐어하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되고, 사용자 같은 경우한테도 이제 돈을 받는데, 사실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제 체크카드를 쓴다라고 해서 카드 사용료가 나가진 않잖아요. 뭐 연회비나 이런 것들은 나갈 수 있지만, 뭐 ATM 출금할 때 수수료, 이런 정도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수수료 자체는 내지 않는데, 이 암호화폐 결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램프 비용이 나가요. 이 오프램프가 대표적으로 이제 환전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카드에 충전, 로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비, 온체인 수수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스비죠. 이 가스비를 카드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암호화폐 결제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따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이제 크립토 라이프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은, 일종의 이제 카드 결제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수수료를 따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뭐 B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수수료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플랫폼이나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제 뭐 대행 혹은 사용자한테 이제 받고 뭐 가맹점한테는 안 받고 뭐 이런 구조로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사실 사용자 입장, 카드 소유자 입장에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맹점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성을 높여줘야 되고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를 낮춰줘야 됩니다. 사용자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복잡한 전송이나 교환 과정 없이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제품의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기존의 직불카드나 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가맹점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한가? 사실 뭐 기존 시스템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하면은 그냥 법정화폐도 받고 크립토 이제 가상화 암호화폐도 이제 받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보다 뭐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한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중개인 제거를 통한 뭐 수수료 절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빠르게 대금 정산이 가능한지 지금처럼 대금을 이제 정산받을 때 뭐 3일씩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블록체인처럼 바로바로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을지 그다음 뭐 암호화폐 이제 결제 카드를 만약에 우리 가게에서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포스나 단말기를 구매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요 사당사자 카드 결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카드 결제 구조가 요렇게 사당사자 카드 발급회사, 매입회사, 카드 보유자, 가맹점 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카드 네트워크 회사 제일 최상단에 있는 제일 이제 마진이 좋은 카드 네트워크 회사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있고요. 아멕스나 디스커버 같은 회사들도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런 카드 결제 회사, 이 카드 네트워크 회사는 우리나라처럼 3당사자 카드 결제 구조를 가집니다. 근데 사실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지금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4당사자 카드 결제 구조를 한번 가져와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카드 보유자랑 가맹점이 있고요. 그 위로 각각 카드 발급 회사와 매입 회사가 있습니다. 카드 발급 회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회사예요. 그리고 매입 회사는 이 카드 대금을 매입해주는 은행과 같은 회사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 보유자는 신용카드에서 담당을 하고요. 가맹점은 은행 같은 곳에서 매입 회사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 보유자는 매입 회사를 만날 수가 없고 가맹점은 카드 발급 회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보유자나 가맹점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화살표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카드 보유자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 카드 결제 대금이 카드 보유자에서 가맹점으로 바로 P2P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카드 발급 회사의 결제 대금을 납부하고 이 카드 발급 회사에서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으면 매입 회사에서 이걸 매입해줘요. 그다음 이 매입한 채권, 카드 대금이 사실 채권이죠. 이 채권을 처리를 해서 가맹점한테 결제 대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이 가맹점 수수료를 매입회사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 가맹점 수수료 안에는 이 초록색 네트워크 수수료, 정산 수수료 이런 것들이 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이 내는 가맹점 수수료를 매입회사랑 카드 발급회사랑 카드 네트워크 회사가 나눠 먹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산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중에 사실 가장 비중이 큰 건 정산 수수료고요. 이 정산 수수료 안에 네트워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녹아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카드 네트워크 회사는 카드 발급 회사한테도 수수료를 받고요. 매입 회사에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어,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회사는 카드 네트워크 회사예요. 아마 비자 같은 경우가 2022년인가 2023년에 영업이익률, 이제 마진율이 거의 한 65% 정도 이제 달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결국은 카드 네트워크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결제 카드에서도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이미 암호화폐 결제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헤게모니를 어느 정도 좀 장악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건 사실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빨랐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구조에서 사용자, 카드 보유자랑 가맹점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암호화폐 결제 카드는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보면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환 없이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가? 사실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이게 가능하긴 해요. 별도의 교환, 별도의 교환이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거나 혹은 덱스에서 바꾸거나 스왑하거나 브릿지하거나 이런 별도의 교환을 사용자가 할 필요 없이 암호화폐 결제 카드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오프램프를 대신해준다. 요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 편의성을 이제 제공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암호화폐 결제 카드 회사들이 주로 마케팅하는 수단이 우리 카드는 수수료가 없어요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까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카드 자체에 카드 사용 수수료는 없고 대신에 이제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여기 첫 번째로 보시는 이제 크립토 투 피아 컨버전 이제 피가 이제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 전환되는 수수료를 일컫고요. 아래 내용들은 이제 스프레드 피, 그 다음에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이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로드 피, 그리고 트랜잭션 피와 가스 피를 또 이제 받는 암호화폐 결제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한 거의 60개 이상의 이제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있는데 사실 뭐 이걸 다 받는 카드는 없고 우리는 이제 환전비만 받을게. 우리는 선불카드니까 로드피만 받을게. 그 다음에 가스피까지 받을게. 뭐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뭐 두 개, 세 개, 혹은 한 개, 이렇게 이제 좀 받는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상품의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 라고 보면은 사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전환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크립토로 들어오는지 사실 암호화폐 결제 카드인지 그냥 일반적인 결제 카드인지를 사실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자랑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금 크립토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트랙 핀테크 프로그램이라고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립토 회사들을 좀 많이 넣고 있고 마스터카드도 비슷하게 스타트 패스 크립토 프로그램이나 인게이지 파트너스 네트워크에 크립토 회사들, 블록체인 회사들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POC 느낌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테스트하거나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이런 회사들이나 서비스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비자 다이렉트라는 이제 P2P 송금 솔루션 아마 해외에 이제 사셨거나 뭐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비자 다이렉트를 통한 오프램프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의 수수료를 이제 뭐 비자 카드 수수료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체인 수수료, 가스피 같은 것들을 비자 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들을 좀 하고 있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멀티 토큰 네트워크라고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퍼블릭인지 뭐 프라이빗인지는 잘뭐 문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멀티 토큰 네트워크 안에서 아마 마스터카드의 인증을 받은 가맹점이나 카드사들이 자유롭게 이제 결제를 하고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를 이제 토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 다이렉트랑 비슷하게 크립토 크리덴셜로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자신들의 이니셔티브에 이런 크립토 블록체인을 많이 녹여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상품의 카드 결제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퀘스천 마크는 가맹점에서 이제 발생을 해요. 기존의 카드 네트워크사를 암호화폐 직불 카드, 암호화폐 결제 카드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당사자 결제 구조가 그대로 똑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수수료는 가맹점에서 내는 수수료는 그대로인 게 아니냐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지금 투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곳을 뭐 제가 알지도 못하고 사실 나와 있는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하는 걸 뿐인데 기존 카드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사실 가맹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절대 당장은 그 비슷한 구조라고 하면은 좀 뭐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카드 네트워크들의 이제 수수료를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정산 수수료, 그다음 네트워크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매입사가 받는 매입 처리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거의 한 2%에서 3%가 가맹점 수수료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정산 수수료라고 보면은 어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만약에 우리가 받았을 때 대금 자체를 암호화폐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정산 수수료나 매입 처리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암호화폐가 다시 법정화폐로 이제 오프램프가 되고 결국 대금을 법정화폐로 받는 거다 보니까 사실 가맹점 수수료 절감은 지금 당장은 아마 안 되고 있을 확률이 좀 높다. 물론 이제 어떤 이런 카드 네트워크사를 안 끼고 만든 뭐 무어가죠. 무실내 이제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있거나 혹은 이런 카드 네트워크사의 개입을 최대한도로 줄인 어떤 프로토콜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고 가정하면은 수수료가 뭐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는데 뭐 제가 비자나 마스터카드라고 하면은 절대 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금의 즉시 정산이 가능한가? 라고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좀 도식화하고 길게 써놨는데 사실 이 대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소비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를 한다라고 해도 가맹점에서 그 대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매입 처리사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급사에게 넘어가고 뭐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한 3일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카드 대금 정산이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드는 뭐 3일 뒤에 될 수도 있고 5일 뒤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일 뒤에 한꺼번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5일 매월 15일 매월 2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산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맹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산 그리고 이 재무를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조금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의 뭐 활용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P2P로만 봤을 때는 즉시 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만약에 소비자가 어떤 카드를 긁었는데 그 카드가 이제 가맹점에서 이제 결제가 되고 그 결제된 금액이 법정화폐가 아니라 크립토라고 하면은 당연히 즉시 정산 가능하죠. 그리고 수수료는 온체인 수수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암호화폐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가능은 한데 사실 넘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죠.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 어떤 일반적인 포스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다음 단말기에서 받을 수 있는 카드의 규격이 또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의 규격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마스터카드랑 비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도돌이표처럼 카드 네트워크 사이에 이제 카드 결제 구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즉시 정산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블록체인에서 뭔가 이제 이 뒷부분 백엔드에서 이루어지는 정산 과정을 일부 좀 효율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산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걸 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사용자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이 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시중에는 지금 어떤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나와 있냐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제가 한 8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한번 보니까 한 60개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바이낸스 같은 데들도 이제 카드가 있었는데, 아마 작년 말에 폐지를 했을 거고요. 남아있는 카드를 보면은, 이제 넥스오라고 하는 이제 크립토 이제 투자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빗은 이제 익숙하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원인치, 그 다음에 제미니, 그 다음에 뭐 레저 크립토라이프, 요런 이제 암호화폐 결제 카드들이 있는데, 주로 지금 암호화폐 결제 카드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80%는 거래소에서 만든 카드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결제 카드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지갑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갑도 사실 뭐 그냥 커스터디얼 지갑이긴 하지만 사용자들한테 다 이제 분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환전, 교환할 수 있는 오더북 자체도 중앙화 거래소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결제 카드를 운용하기 최적화된 곳이 사실 거래소다. 그래서 뭐 바이빗이나 코인베이스나 뭐 제민이나 그다음에 예전에는 바이낸스 이런 좀 많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이제 넥스와 같은 투자 플랫폼, 넥스오나 크립토닷컴 같은 곳들도 많이 결제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활용되고 그다음 혜택이 제일 좋은 결제 카드를 한 5가지 정도 가져와서 이제 비교 분석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요 테이블을 다 제가 뭐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되시면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프램프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크립토 투 피앗 뭐 컨버전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넥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0.75%이고, 레저에서 이제 뭐 레저에서 발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레저 CL 카드 같은 경우에는 2.25%, 그다음 코인베이스 카드가 이제 오프램프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여기는 4%를 받습니다. 그리고 홀리엘드와 사이퍼 카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스탁형 지갑과 다르게 카드에 비스탁형 지갑들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비스탁형 구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메타마스크나 팬텀 같은 지갑들을 의미를 합니다. 홀리일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갑을 이 카드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이퍼 카드는 그 지갑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갑이 메타마스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익스텐션도 설치가 되고 앱 설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개인 키를 가져와서 사이퍼 지갑에다가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선 세 개는 카드와 연결된 자산 관리가 수탁형 지갑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홀리일드나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비스탁형 지갑과 연결돼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제 카드들의 대부분은 다 이제 캐시백을 제공을 해줍니다. 캐시백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특정 제품을 긁었을 때 그 제품의 2%까지 캐시백을 해준다. 근데 그 2%가 유로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가 아니라 토큰으로 해준다. 그래서 뭐 중앙화 거래소, 토큰이 없는 중앙화 거래소는 뭐 BTC나 이더 같은 것들을 이제 해주고요. 홀리엘드 같은 경우는 홀리엘드나 사이퍼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큰은 없는데,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자체 토큰을 캐시백을 해주고, 그 자체 토큰 캐시백 받은 걸 또 스테이킹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장하는 모습 자체가 전반적인 결제 카드 만드는 회사들 서비스들에 깔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넥소나 레저나 이제 코인베이스나 홀리엘드는 다 한국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은데 사이퍼 카드는 가능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걸 실제로 발급받아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발급받으려면 아마 500달러를 넣어야 되고 500달러 어치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 배송 수수료가 미국 같은 경우는 20달러인데 그 외의 지역은 50달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퍼 카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지갑 만들어서 카드 신청해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원되는 암호화폐 수도 좀 많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비스탁형 이제 개인 지갑과 연결된 카드들은 엄청 많아요. 1200개, 772개면 거의 웬만한 암호화폐는 다 제공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넥소나 코인베이스도 사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다 보니까 이미 암호화폐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개밖에 제공을 아직은 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카드들은 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로고가 박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플페이는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사실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박혀 있으니까 애플이나 구글페이 같은 거는 사실 지원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케이스는 제가 2개 갖고 왔는데 레저 CL 카드랑 이 앞에 있는 사이퍼 카드 이 2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간단하게 그냥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봤습니다. 레저 CL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원래 레저랑 크립토 핀테크 플랫폼 이제 방스, 뭐 뱅스 합작 법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아마 요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파워드 바이 레저라고 써 있는 걸 보니 그리고 브랜드 컬러나 폰트나 이런 것들이 다 레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레저가 좀 주축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동 프로세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레저 지갑과 이 CL 카드 지갑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레저 지갑과 카드를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레저 지갑과 CL 카드, 이 카드와 연동된 지갑과 레저 지갑이 연동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냥 개인 지갑에서 CL 카드 지갑으로 보내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레저 지갑에서 이 CL 카드 지갑으로 자금을 전송하면은 이 CL 카드 지갑은 스탁형이에요. 커스터디얼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CL 카드 지갑으로 전송된 자산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개인의 손을 떠났고 여기 신뢰를 해야 되죠. CL 카드를. 그리고 결제할 때 오프램프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저 CL 카드의 제공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백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레저 같은 경우에는, 레저 CL 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인데, 비트코인과 USDT는 1%로 캐시백을 해주고, 만약에 너네가, 방스 토큰으로 만약에, 이 앞서 말씀드린 크립토 핀테크 플랫폼 뱅스랑 합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뱅스에서 발행한 자체 토큰인 BXS로 받으면 2% 캐시백을 준다. 그리고 너네가 이 BXX 토큰을 받으면 이걸 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겠다.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락업을 하면은 요 정도 이자율을 제공해주겠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크립토 드래프트와 스테이블론이라고 하는 랜딩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뭐 크립토 드래프트는 일반적인 담보가치 이제 뭐 최대 60%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신에 LTV를 10% 이하로 유지하면 이자는 없고 뭐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스테이블로는 그냥 고정기간 대출 서비스. 대출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이걸 선택해서 그냥 대출받는 구조. 그래서 뭐 6개월, 그다음에 9개월, 12개월, 뭐 24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대출 시작 시점에 이자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동이율이 아니라 고정이율로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건데 크립토 드래프트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거고 스테이블러는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져 있는 랜딩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구조를 보면 사실 캐시백 정도를 제외하면은 스테이킹, 랜딩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스테이킹이나 뭐 사실 뭐 자체 토큰으로 해주진 않지만 스테이킹이나 랜딩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많이 하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CL 카드를 리서치할 때 레저만 사용하는 카드인 줄 알았는데 이 크립토 라이프라고 하는 합작 법인이 그 자체로 이제 플랫폼 역할,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결제 프로토콜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CL 카드가 레저 말고도 이제 최근에는 원인치랑 이제 같이 협업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인치 카드 서비스를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CL카드한테 문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보면은 CL카드에서 배정한 플랫폼 수수료만 써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원인치는 카드 수수료를 안 받을게. 대신에 뭐 ATM 인출할 때 조금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립토 라이프라고 하는 게 원인치나 레저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뭐 덱스나 혹은 어떤 월렛이나 어떤 거래소 이런 것들과도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구나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로드맵에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뭐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이퍼 카드인데, 사이퍼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퍼라는 회사 자체가 지갑 회사예요. 저도 이제 뭐 지갑 회사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결국 지갑 회사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메타마스크랑 이제 비슷한 익스텐션형 그리고 앱 지갑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결제 카드까지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많은 부분이 일반 이제 컨슈머 카드 외에 비즈니스 카드 서비스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뭐 법인카드는 아마 사실 뭐 일반 소비자 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KYB를 아마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법인 이제 소유의 디지털 자산, 법인 소유의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이제 카드로 결제하고 뭐 대금을 받고 제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 프로세스는 아까 이제 레저보다 되게 간단한데, 그냥 이 사이퍼 지갑과 카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퍼 지갑 자체는 논 커스터디얼의 일반적인 메타마스크랑 비슷하게 제공이 되고요. 지갑과 연결된 카드를 선불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퍼 지갑에 있는 잔액을 이 카드로 충전, 로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퍼 지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앞에 이제 테이블 한번 보면은 오프램프 비용이 거의 없어요. 오프램프 비용이 0.5%. 특히 홀리엘드랑 사이퍼카드가 오프램프 비용이 0.5%인데 여기는 거의 그냥 충전 수수료 정도만 받습니다. 그리고 사이퍼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스피까지 받아요. 이 가스피를 받는 게 사실 되게 핵심적인 이 사이퍼카드의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인베이스보다 홀리엘드나 사이퍼가 훨씬 싸다라고 보면은 사용할 좀 용의는 좀 많겠죠. 아마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고, 제공 서비스를 보면은 일반적인 메타마스크랑 거의 익스텐션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앱은 안 깔아봤는데, 익스텐션은 거의 메타마스크랑 비슷한데, UX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좀 더 깔끔했던 것 같고요. 특이할 만한 부분은 대시보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사실 메타마스크도 이제 자체 대시보드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 스냅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지갑 및 카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를 제공해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제공해주는 베네핏 중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캐시백이 없는데, 아마 24년 3분기쯤에 이제 캐시백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D앱도 이제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는데, 이 D앱은 아마 스테이킹 서비스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토큰을 발행할지 발행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사이퍼 카드가 Y 콤비네이터라고 하는 이제 전설적인 이제 벤처 캐피탈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삼성 넥스트도 있는 것 같네요. 삼성 벤처 투자. 그리고 뭐 좀 유명한 굿워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VC들한테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자체 토큰을 발행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어쨌든 Y 컴비네이터한테도 투자를 받은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다. 이게 2021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거의 한 3년 차, 4년 차인데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케이스 스터디는 이렇게 가볍게 좀 마무리하고 결론하고 이제 생각해 볼 주제들 몇 가지를 좀 가볍게 써봤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암호화폐 결제 카드에 이제 환전 수수료나 충전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걸 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캐시백 같은 서비스들이 좀 있고 그 캐시백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
기존에 사용하는 뭐 일반적인 카드의 캐시백들 보면 한 0.5%, 막 0.3% 전월 실적 달성하면 뭐 0.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캐시백 비율이 좀 높고 그 캐시백 되는 토큰들이 내가 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뭐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토큰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제공되는 암호화폐 결제 카드는 가맹점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있는가? 사실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일반적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뒤에 있다 보니까 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시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겉으로 보는 거는 사실 가맹점의 문제를 아직까지는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무신뢰 카드 결제 프로토콜이 가능한가라는 이제 질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요 무신뢰 카드 결제 프로토콜이 사실은 좀 오프램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완전한 건 좀 어렵죠. 대신에 이제 기존의 인프라에 어느 정도는 다 블록체인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카드 결제 프로토콜은 구현할 수 있겠다. 레이어 2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논문을 몇 개 찾아봤는데 그냥 뭐 다 아직 서비스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논문에서 이럴 것 같다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한번 논문 검색해서 한번 몇 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정말 필요한 서비스는 맞는가? 사실 완전한 무신뢰 카드 결제 프로토콜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가맹점에서 안 받아줘. 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존의 인프라,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사실 뭐 가맹점 수수료를 기존과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선택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100% 무신뢰보다는 어느 정도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기존 카드 결제 네트워크랑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게 보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카드가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크립토닷컴이 올해 거래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인수도 하고 언론 보도도 몇 군데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닷컴도 자체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직불 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직불 카드도 국내에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BC 카드랑 저기 어디지? BC 카드랑 뭐 비자랑 논의를 했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뭐 기존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결제 카드가 지금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규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라이센스가 없어도 사실 할 수가 있잖아요. 전자금융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이제 뭐 토스 같은 경우도 사실 체크카드가 있는 게 사실 전자금융업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국내에는 전자금융업자 라이센스 보유 회사가 거의 한 300개, 400개 정도는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핀테크 회사들도 나중에는 이 암호화폐 결제 카드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팀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래소 같은 곳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갑 회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는 원인치처럼 굳이 뭐 중앙거래소가 아니고 덱스여도 이런 결제 카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온체인 결제가 굳이 카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카드가 사실 지금 당장의 편의성은 사실 카드만한 게 없죠. 뭐 국내든 글로벌이든. 근데 어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렇지만 뭐 QR이나 혹은 NFC나 이런 결제가 조금 더 보편화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온체인 결제가 카드 형태로 기존의 마스터카드나 비자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도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요 5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뭐 사실 이 암호화폐 결제 카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카드 회사나 이제 뭐 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알게 되시는 거나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퍼 카드 이런 것들 실제로 발행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